자, 이제 마지막 10문제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보세요. 4444. 예. 이거는 꽤 그죠? 오답률이 높은 편이네요. 협의의 무건대리 문제입니다. 협의의 무건대리. 자, 협의의 무건대리는 자, 계약, 단독행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어쨌든 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입니다. 그럼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자, 131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그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자, 최고한 경우에 본인이 그 기간, 그 상당한 기간이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 민법 131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입니다. 131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건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꼭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는 오로지 언제만? 그 선의의 상대방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네 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 악이란 말이죠. 악인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4번 본인이 무건대리 행위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유효가 된다. 자,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무건대리에 대한 추인권자는 누구죠? 본인이죠. 자,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하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때, 이때 어떻게 해라? 일부 추인이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 4번 질문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5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건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자, 민법 제135조죠. 민법 제135조. 그래서 민법 제135조 내용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만이 오로지 언제만?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상대방만이 무건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무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 그런 상대방은 무건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 무건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다 이거죠. 민법 제135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권리 능력,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죠? 자,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은 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3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4번 자, 법인의 대표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해당하지 아니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물을 수 없죠. 자, 이거 자주 나옵니다. 또 나오죠. 이거 매년 거의 법인에 대한 권리 능력,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다. 즉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뭡니까?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죠?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은 고의는 아닌데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상황이죠. 그래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히 인정되는 상태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판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의무의 현저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자,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4번 질문 틀렸고요. 자, 민법 35조 1항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맞고요. 자,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그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이중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에 체결했는데 대금 전부를 지급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 뛰어오르니까 다시 그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병에게 그죠?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는 케이스.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따라서 자, 부동산 이중 매매 이거 뭐다? 결론? 103조 반한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근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병이랑 갑, 제2매매 계약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병이, 그러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제1매매 계약이죠. 최초 계약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이뤄야 된다?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된다. 즉 제2매수인, 병이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정도 돼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다는 거예요. 이거 판례 입장이에요. 부동산 이중매매. 따라서 자,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갑병, 그죠? 제2매수인 병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겠죠. 유효하기 때문에 자,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을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갑병 간의 계약은 무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 입장은 단순히 갑과 을 사이에 그죠? 제1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서 그죠? 병이 매도를 요청해서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 이게 무슨 정도?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 적극 가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요거 잘 체크하세요.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로지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그죠? 등기 이전 청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형성권이 아닌 거.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이다. 그죠? 형성권과 구별하라 이거죠. 그다음 2번. 형성권과 이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거 여러분 형성권과 구별된다. 즉 청구권이 뭐죠? 자, 이것도 정리해야겠죠. 자,
청구권과 형성권이요. 일단 청구권은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을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라는 것은 자기 혹은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서 그 청구권이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권리자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위에 직접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의무자의 금전 지급이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직접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그러한 금전 지급해줘, 금전 지급 급부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청구권이다 이거죠. 따라서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채권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겠죠. 그런데 채권은 청구권의 발생 근거이고 그 채권의 작용 측면이 바로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물권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그 밖에 가족관계에 의해서도 청구권이 있죠. 대표적으로 상속권에 기한 상속 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다. 요거 물권적 상속 회복 청구권도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들 청구권은요.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요. 형성권은 말씀드렸죠. 뭐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바로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이런 거요. 법률 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 그 해지권과 해제권이요. 상계권까지요. 이 대표적인 예다. 근데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예는 대표적으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권이에요. 이런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랑 재판상 이혼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 형성권의 행사로서 발생하는 효과가 누구한테도 미친다? 소위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정리해야 될 거. 청구권이나 그 실질은 형성권인 것이 뭐가 있죠? 청구권이긴 한데 실질은 형성권인 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부속 매수 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이름은 청구권입니다만 형성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뭐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다음에 전세권, 소멸 청구권. 그다음에 유치권, 소멸 청구권 등이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권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 소멸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소멸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증강, 매수, 그죠? 매수 청구권 요런 말들 들어가면은 뭐다? 청구권은 대부분 형성권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작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모두 형성권 중에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죠. 요거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계약, 해지권까지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과 구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만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채취와 재판상 이용권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정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청구권이긴 하나 실질 형성권인 거 이런 거 매수 들어가거나 증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소멸 이런 것들은
실질 청구권이긴 한데 그 실질은 형서권이라고 본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어요. 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이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거 32조죠. 조문 내용이고요. 법인.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 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죠. 34조. 재단 법인의 존립 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자,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재단 법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 이것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랑 메모 하나 더 꺼내가지고 요건 제가 나중에 저장을 따로 해놓고요. 그래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그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규정 등은 법인의 영구성을 고려해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재단 법인의 존립 시기에 관한 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5번 재단 법인의 설립자가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4조죠. 그래서 재단 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정한다. 44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나왔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자,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자,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줄 신식산 보호 의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법리가 적용됩니까? 자, 인지청구권 요거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그 신분 관계상의 권리이죠. 따라서 실효의 법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겠다. 그래서 디귿, 니은짐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 요거는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봤죠. 그 다음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됐고요. 자, 사단법인 갑의 대표자 을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겁니다. 자, 갑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21년도 행정사 문제. 자, 법인 갑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갑이 병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누가?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죠. 갑이 이미 병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면 법인은 성간주의 의무 위반의 이유로 대표기관인 개인에게, 대표이사겠죠. 대표기관인 을에게 구상 가능하다. 그다음 2번 을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경우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인의 대표자. 여러분,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직위여와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우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 갑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가 을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의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그 사용자 책임 756조의 사용자 책임과 달리 뭐가 없다? 면책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표 기관의 선임 감독에 을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면책되지는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을의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해당한다.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본 지문. 그다음에 을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갑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있다. 예, 가능하죠. 그다음 기간 나왔습니다. 기간. 자,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이거는 초일 산입하죠? 틀렸다. 초일 산입한다. 0시로 시작하는 경우 초일 산입. 그다음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이 우선한다.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이 우선한다. 기간의 계산은요. 자, 법률행위에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죠? 네. 그죠? 민법 기간 계산이 우선하는 게 아니다. 즉 뭐다? 민법 155조는 이러한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 민법 규정에 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달리 정한 방법 그 규정대로 하면 돼요. 민법이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만료점 같은 경우는 다음 날부터 기산이 맞다. 그죠?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만료점과 달리 기산점은 자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 길이 아닙니다. 당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초일 불산이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3번 질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됩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자, 틀렸다. 어디가 틀렸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그 전일 기간이 만료되죠. 60조, 160조 2항입니다. 3번 질문 틀렸다. 그 다음 신의성질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신의성질 원칙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자 신의성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네. 강행법규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약정을 무효로 주장하는 거 시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성소가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거 위배된다. 이사가 회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 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요거 사정 변경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질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의사표시가 아닌 거 골라라. 자, 1번 요거 의사표시가 아닌 거. 자, 의사표시인 거는 자, 청약, 유언, 해지, 통지 다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의사표시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의 승낙 이건 뭐다? 준 법률 행위. 그 중에서도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정리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법률 행위라는 거, 준법률 행위. 요거 법률 행위, 즉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법률 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준법률 행위로 구분되는 법률 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 감정 등의 표시 등이 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준법률 행위 중에 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를 분류하는 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표현 행위, 그죠? 자, 의식의 표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규정 유추 적용된다. 그죠? 근데 이제 관념의 통지, 채권 양도의 승낙 같은 경우죠. 저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한다.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채무 승인이요. 시효 중단의 채무의 승인, 총회 소집의 통지 등이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라는 것은 수증자의 망은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행위에는 의식의 표현으로서 법률행위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준법률행위에 논할 실익이 있는 반면에 비표현행위, 다시 말로 사실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비표현행위에는 이런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가 있다. 즉 순수사실행위는 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매장물 발견,
뭐 같은 경우에요. 혼합사실행위는 사실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적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취득 같은 게 대표적인데 점유취득 시 점유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시 사실상의 소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준법률 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은 표현행위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유추 적용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약, 유언, 통지, 계약 해제의 통지,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의사 표시, 나머지 다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거 됐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풀어봤습니다. 10문제씩 끊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쇼터디에서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쟁점들 뭐랄까요? 공인중개사라든가 유사한 시험,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또 가맹거래사라든가 세무사, 민법 총칙, 또 이제 소방간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소방간부 문제와 행정사 1차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간부 문제 난이도도 좀 있고 소방간부 문제, 민법 총칙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